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리얼데이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맹들과 나란히 평화를 지킨다면 한반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나흘 동안 비행기 여행객이 9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30만 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미 재계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이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반대표를 던질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 감축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탄탄한 미국 경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환자 7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온라인 비자 발급 같은 출입국 절차 완화를 추진합니다. LA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방화를 저지르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곳 LA에서 하와이를 거쳐 인천 제물포항까지 태평양 요트 횡단에 나섰던 한인 원정대가 84일 만에 9,200여 마일 여정 끝에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고일 하이치의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생 45명 모두가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역에서 일궈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플러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역대 최연소인 12살 소년이 졸업하며 동시에 5개 학위까지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양국 국방수장 회담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거절 통보는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CEO가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뒤 날짜를 6월이라고 구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자위력 강화를 내세우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자위대를 중심으로 대비태세 강화에 나서면서 자국 영역에 낙하물이 떨어지면 요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존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사 간 대출을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동부조 결승 7차전에서 마이애미가 보스턴을 103대 84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NBA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NBA 파이널은 1일부터 덴버 너게츠와 마이애미 히트 간의 7전 4선승제 경기로 치러집니다. LA 다저스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6대1로 승리했고 LA 에인저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6대4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4.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서 일제히 미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백악관과 연방하원이 부채 한도 협상에 타결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아니죠.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조시 볼튼 회장은 이번 부채 한도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번 합의가 2년간 부채 한도를 올릴 뿐 아니라 에너지 관련 개혁이 포함됐고 미국을 더 지속 가능한 재정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수잔 클라크 상공회소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초당적 기반 속에 함께 모여 나라의 최선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대 제조업 무역단체 전미 제조업자협회의 제이 티먼스 회장은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세계에 우리 제도와 민주주의 계속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증시도 협상 타결에 안도하면서 내일로 예상되는 법안 표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채한 협상 타결 소식에 10에서 30년 만기 미국 장기채 선물 가격은 상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초장기 국채 선물 가격 상승에 대해서 6월이나 7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부채 한도 협상 타결로 단기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중 유동성이 마르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월말을 맞아 국채 인덱스에 대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국채 선물 가격의 동향을 볼 때 메모리얼 데이 휴장 이후인 오늘 거래 재개 시 장기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단기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망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에 한때 지난 8일 이후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재앙을 부릴 수 있다는 디폴트를 코앞에 두고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은 아직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합의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의회는 통과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소관 상임위서부터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끝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으로 미국 현충일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사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동맹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We see it in the troops still standing sentinel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rving peace side by side with our allies.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방송에 출연해 과반 지지로 부채 한도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You have a statutory cap on there. We've got to be able to stay in the majority. Then we could have a rule to be able to keep it going forward. 앞으로 2년간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신 내년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합의안은 하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31일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운영위에 포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합의안이라며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엉터리 결과를 도출한 하원의장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 지출을 줄였다는 하원의장 설명을 정면 반박하며 실제로는 올해 지출보다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복지정책 요건을 강화한 합의안을 끔찍하다고 표현하는 등 반발 기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는 하원 운영위에서 합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야가 51대 49로 구성된 상원의 경우 한 명만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6월 5일인 디폴트 시한 전까지 이 합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한 이 부채 한도 협상안에 대해 들으신 것처럼 공화당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관철하기 위해서 디폴트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어제 팍스뉴스에 출연해 협상이 있기 전에 미국은 파산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파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상황에 놓기에 완전히 부적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출신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이번 발언은 재정 진출 감축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지출 감축으로 인해 미국 경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추세 이상의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한 예상 감축을 미국 경제에 충분히 잘 흡수할 것이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 간의 감축 때보다는 덜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 간의 합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상대로 근로요건을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코로나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을 환수하는 등 공화당 측 요구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은 의회 내 가장 진보적인 의원들과 가장 보수적인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에 블루칼라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미국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핫한 노동시장 덕분에 청년층 노동자들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굳이 비싼 학비를 내며 대학에 갈 이유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 노동부 통계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최근 고교를 졸업한 16세에서 24세 연령층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62%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66.2%에서 뚝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 2009년도 70.1%를 찍은 뒤에 주춤하는 추세였고 지난 10년간 대학 진학률은 약 15%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청년층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레스토랑이나 테마파크 같은 레저 또는 접객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2배 이상 증가했고 제조업과 물류업도 현재 일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6세에서 19세 노동자 실업률이 지난달 9.2%로서 70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건 역시 청년층 고용 수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블루칼라 일자리의 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미국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을 포기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레저나 접객업에 종사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무려 30% 가까이 치솟아서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임금 상승률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등이 자사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기존 컨텐츠를 대거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는 스트리밍 업체들의 손익 계산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이미 공개된 컨텐츠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그 심각성을 인식한 스트리밍 업체들이 컨텐츠를 빼내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트리밍 업체들이 기존 컨텐츠를 서비스 목록에서 유지하려면 저작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돈이 전체 영업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극장에서 개봉되거나 TV에서 방영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영화, 드라마들을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보유하는 것보다 별로 인기가 없는 작품들 위주로 빼버리는 것이 업체들의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쌀 교차하겠고 낮 기온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낮 기온이 70도를 넘고 부분적으로 구름이 걷혀서 한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고 아침 저녁으로 구름 낀 흐린 날씨는 다음 주 중까지도 한동안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여름 날씨 늦게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9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7도, 53도, 해안 지역은 64도, 57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은 8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모리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화요일 첫 출근하시는 분들 또 짧은 일주일이니까 약간 오늘 피곤하시더라도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총기 사고 빠지지 않았죠.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8개 주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10대에서 60대 이르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휴양지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의 헐리우드 비치 두 무리의 사람들이 시비 끝에 총격을 벌여 9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총기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애리조나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역시 부상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한다고 모여든 폭주족들 사이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도 총기 사고로 16세 소년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총기 사고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총기뿐만이 아니죠. 마약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57건의 총기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7건입니다. 한편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나흘 동안 비행기 여행객이 거의 98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교통안전청 TSA가 밝혔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해인 2019년 연휴 때보다 30만 명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TSA는 지난 금요일 26일 비행기 여행객이 274만 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1일 규모로는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항공편 여행 수요는 코로나 사태 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부유층들이 타주로 떠나면서 2020년, 21년 2년간 470억 달러 상당의 세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와 기업이 세금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지난해 재정 흑자를 기록한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는 적자가 예상된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옮겨간 곳은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였습니다. 플로리다주는 2021년 12만여 가구가 유입됐고 39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역시 110억 달러 세금 수입을 추가해 수혜를 입었는데 이 중 50억 달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주 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최고치일 때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격 근무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높은 세금 부담은 주민들의 타주 이동 결정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 보험회사가 서부 지역에서의 산불 반발을 이유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손해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사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모든 기업과 개인 손해보험을 포함해서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며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건축 비용의 급등과 급격히 커진 재해 노출 또 어려운 재보험 시장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스테이트팜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 기준 최대 규모로 운영해온 업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최근 수년간 이곳 서부 지역에서 가뭄과 산불 같은 이상 기상현상이 속출한 상황에 나온 것입니다.
갈수록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이 위기에 처했고 보험사와 금융기관들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규제당국 측은 주택 소유주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서 저소득층 서민주택 건설 사업이 공사비 상승 여파로 제속도를 내지 못해 지지부진해지면서 저소득층용 주택이 100만 채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부족 사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자 저소득 세입자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높은 렌트비에 사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에 따르면 지난해 남가주 지역의 저소득용 서민주택 건설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92만여 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체 예산과 함께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더해 지난해 9월 종료된 회계연도 기간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 60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전 회계연도 32억 달러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업비인데 2배 가까이 사업비를 쓰고도 상황 개선은커녕 사태만 더 악화된 것입니다. 주택 건설 비용의 급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경찰이 인력난에 허덕이자 각 지역 경찰들이 급기야 신규 경찰관의 채용 기준 완화라는 고육책까지 내놨습니다. 먼저 일리노이주 경찰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자의 교육과 범죄 기록에 대한 합격 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시스도 지난 3월 신규 경찰 채용자의 체력 검증 점수를 하향 조정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또 소소한 전과와 부족한 체력 정도는 눈 감아줄 테니 일단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연방법무부도 당근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정부 경찰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해 경찰직 희망자의 지역별 지원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 보너스와 단연 계약을 제공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직 지원 동료 영상 홍보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위상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전후로 달라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연방정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의 현장 조치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개혁 조치를 취했고 이에 샌프란시스코의 베테랑 경찰 600명은 퇴직을 하거나 유사 직역으로 이직한 바 있습니다. 총기 사건 등 강력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 행정에 대한 반발로 읽힌 바 있습니다. 현재 현직 경찰관들은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잇따라 진출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주정부가 현장 권한을 좀 더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무역사용 책임 조치를 강화한 법안이 시행된 2021년 이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인근 인디아나주로 이동했습니다. 포모나 경찰국이 포모나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18세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포모나 경찰국이 포모나에서 뺑소니를 낸 18세 남성 용의자가 29일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차량과 피해 SUV 차량이 충돌한 뺑소니 사건은 지난 28일 게일레이 애비뉴와 노스보니타 애비뉴에서 발생했는데 사고로 인해 SUV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SUV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50대 남성과 동승한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여성은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사고가 발생한 인근 지역인 몽클레어에 위치한 병원에서 체크인을 한 뒤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차량을 이용한 살인, 차량 절도, 그리고 뺑소니 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8일 윌로브룩의 타코트럭의 무장한 남성이 강도 행각을 저지르고 권총으로 종업원을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28일 날 밤 11시 45분 103스트리트와 사우스 에빌론 블루바드에 주차된 타코트럭 앞에서 타코트럭 종업원을 벽에 밀치고 목에 총을 겨누며 현금을 강탈했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트럭 종업원이 타코트럭에서 현금을 꺼내기 전까지 계속해서 종업원을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푸른색 후드를 착용하고 권총을 소지했으며 종업원의 셀폰과 지갑, 소지품을 훔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메트로링크가 썸머 데이패스 판매를 시작합니다. 메트로링크는 바로 오늘 5월 30일자부터 여름 시즌 인기 상품인 썸머 데이패스를 $15에 판매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썸머 데이패스는 윅데이 패스, 주중 패스로 $15에 판매되고 9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썸머 데이 패스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무제한 환승을 통해 메트로링크 시스템 전체를 이용합니다. 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을 이 썸머 데이 패스 하나를 이용해 계속 갈아타며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썸머 데이 패스는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됐습니다. 지난주 LA 중앙도서관에서 2023 코리안 스피릿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25일 LA 중앙도서관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과 5월 아태 문화의 달을 기념해 도서관을 찾은 현지인들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무용, 사물놀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행사에는 4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문화원 측은 밝혔습니다. 도서관 로비에서는 민화 그리기, 한글 캘리그라피, 한글 이름 써주기 등 다채로운 K컬처 체험 부스를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이영미 다도 명인과 함께 다양한 전통차와 다식, 전통 찻자리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찾아가는 K컬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면 노화와 관련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브리검 여성병원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을 복용한 사람보다 기억력 감퇴 속도가 약 3.1년 늦춰졌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의 기억력은 3살 더 어린 사람의 기억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미국 내 60세 이상 성인의 38%는 현재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 전문가들은 뇌는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최적의 기능을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종합 비타민 섭취가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7년까지 한인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온라인 비자 발급과 같은 출입국 절차 완화를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시간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출입국 절차 개선, 지역 진료 과목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외 공간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하와이를 거쳐 인천 제물포항까지 이민 120주년 기념 담대한 태평양 요트횡단에 나선 한인 원정대가 9,200여 마일의 여정 끝에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지난 3월 4일 LA 마리나 델레이를 출발한 지 무려 84일 만에 이룩한 쾌거입니다. 미주한국일보의 단독 미디어 후원으로 120년 전 미주 한인 이민 선조들이 갤리코를 타고 떠났던 첫 이민 항로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번 항해에 나서 원정대 63살의 남진호 대장과 69살의 유돌 의원이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전 7시 경남 통영시에 무사히 입항됐습니다. 태평양을 거쳐온 이그나텔라오의 한국 입국 신고를 위한 기착지 통영의 다철림으로써 한국 땅 입성에 성공한 것입니다. 12살 소년이 컬리지를 졸업하면서 5개 학위를 동시에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금 화제가 이미 됐었죠. 근데 이번에 졸업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플래튼 컬리지 졸업식 행사에서 12살의
클로비스 헝이라는 소년이 최연소 졸업생으로 참석했습니다. 9살에 이 대학에 입학한 헝은 이 학교의 13살 소년이 최연소로 졸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극받아 입학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헝은 최연소 졸업생 기록을 경신했을 뿐 아니라 역사, 사회과학, 사회행동과 자기개발, 예술과 인간 표현, 과학과 수학 등 5개 분야에서 준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플래턴 컬리지처럼 입학생에게 연령 및 학력 자격을 두지 않는 특별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의 모친 송초이 씨는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최선의 대안은 커뮤니티 컬리지였다 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며 입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헝이 초등학교에서 공부가 너무 재미없다라고 말한 것에서 어머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재학 기간 홈스쿨링을 병행하면서 아들의 학업 성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의 실사영화 인어공주가 지난 주말 개봉 이후 세계 곳곳에서 별점 테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인어공주는 실제로 티켓을 구입한 인증 관객 평점의 95%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영화 자료 사이트 IMDb의 국가별 관객 평점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1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했고 또 영국에서는 5.9점, 브라질 5.8점, 캐나다 5.7점, 멕시코 6.3점 등의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IMDb는 이 영화의 평점 페이지에 경고 표시와 함께 우리의 점수 계산 메커니즘이 이 영화에 대한 비정상적인 평점 활동을 감지했다면서 평점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대안적인 가중치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공지했습니다. IMDb 측이 구체적인 계산법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영화의 평점을 고의적으로 낮추려고 시도하는 이용자들의 반복적인 점수 매기기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을 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네이버 영화 평점 페이지에 나타난 부정적인 반응도 소개됐습니다. 한국 네이버 평점 페이지에는 도저히 몰입이 안 된다는 등 악평과 함께 10점 만점 중에 1점을 준 관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 관람객 평점은 개봉 첫날 1.96점이었다가 현재는 6.60점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오와주 동부도시 데븐포트에서 아파트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 일부 무너졌고 건물 내에 있던 12명이 구조대 호위를 받으면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에 깔려있던 여성 1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칼스텐 소방서장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실종자가 있다는 정보도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 구조대원들이 대응하기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은 총 84개의 객실이 있으며 주거와 상업용 공간이 복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운티 건물 평가자료에 따르면 이 건물의 배관, 전기 문제 등 수리를 위한 신고, 허가가 20건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2021년 플로리다주 서브사이드에서 12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98명의 사망자를 낸 이후 또다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벌어질 뻔했다는 지적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와 승객이 정차 문제로 총격전까지 벌이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샬럿에서 승객인 오마리 토비아스가 버스기사인 데이비드 플러드에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랑이는 2분가량 이어졌고 이후 토비아스가 총을 꺼내 운전자 플러드를 겨누자 플러드도 거의 동시에 총을 꺼내 쐈습니다. 누가 먼저 총격을 시작했는지 현재 불확실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총을 쏜 것입니다. 총격전은 버스가 멈춘 뒤 버스에 타고 있던 2명의 다른 승객이 토비아스와 함께 뒷문을 통해 버스에서 내리고 또 플러드가 앞문으로 내리면서 다행히 종료됐습니다.
이날 총격전으로 플러드는 팔에 총을 맞았고 토비아스는 복부에 총상을 입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안전적인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버스가 한때 도로에서 벗어나기도 했지만 다른 사고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승객 토비아스를 기소했고 플러드에 대한 기소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플러드는 무기 소지를 금지했던 회사 정책 위반으로 해고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송사에 휩싸이면서 판사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으로 미국을 지탱하는 사법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가 자신을 혐오하는 반 트럼프 법관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자신을 향한 재판이 정치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왔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를 혐오하는 판사라고 지칭하고 그를 가족을 향해서도 트럼프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비난 발언 이후 머천 판사와 그의 가족은 살해 협박에 시달렸으며 법원은 경찰에 보안 강화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엘빈 브레거 맨해튼 지검장에게도 위협이 이어졌으며 맨해튼 지검은 웹사이트에 공개된 직원들의 양력을 삭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마시칸 뉴욕시 변호사회 법치주의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나 거짓 또는 단지 정파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소셜미디어상의 무책임한 공격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 해를 가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허커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세계가 미국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법치와 사법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이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리더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판결의 동기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새로운 전술이 아니라면서 2024년 대선 선거운동에서 정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응징을 다짐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동부조 결승 7차전 대단했죠. 8번 시드의 기적 지금 NBA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BA 역사상 NBA 파이널에 8번 시드를 받고 NBA 파이널까지 진출한 경우 이번이 딱 두 번째인데 그 두 번째 어제 마이애미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KBS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사상 처음으로 화면 패디 4연승을 노렸던 보스턴. 경기 시작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해결사 제이슨 테이텀이 왼쪽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내 외곽을 휘저으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적재적소에서 다른 선수들의 외곽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보스턴은 한때 10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참고 뛴 테이텀이 쉬운 슛을 놓치는 등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의 추격은 펼치지 못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상대 실책을 속공 득점으로 연결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친 끝에 103대 84로 이겼습니다. 정규리그 7위로 가장 낮은 8번 시드를 받은 마이애미가 지난 시즌 챔프전 진출팀 보스턴을 꺾고 8번 시드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8번 시드 팀이 NBA 챔프전에 진출한 건 1999년 뉴욕 닉스 이후 처음입니다. I have so much belief in myself and this group of guys. I know how good of players that we have. I know how good of a team we are, and we made it happen. 플레이오프 1회전에서 올 시즌 전체 승률 1위 팀 미러키를 꺾고 이변을 연출하기 시작한 마이애미. 최고 센터 요키치를 앞세운 서부 컨퍼런스의 덴버 너기츠를 상대로 NBA 챔피언에도 도전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피츠버그의 배지환이 2경기 연속 안타를 쳐내면서 11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투수 리암 핸드릭스는 암을 이겨내고 마운드에 돌아와서 팬들에게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피츠버그가 2대6으로 추격하던 7회 초 초구 슬라이더를 받아친 배지환이 중전 안타로 2루 주자를 3루까지 보냅니다. 후속 타자 땅볼때 3루 주자가 홈을 찍으면서 배지환의 안타는 추격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2경기 연속 안타이자 11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운 배지환은
시즌 타율 2할 7푼 5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점 차로 쫓아간 피츠버그는 이어진 7회 말 수비에서 마운드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신인 투수 볼튼이 아웃 카운트 1개를 잡는 동안 무려 8점을 내줘 피츠버그는 결국 10점 차로 대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코치는 대량 득점한 7회 경기 중에 주자를 터치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Sharply to third. Castro kicks it around. And then everybody's safe. He dropped the ball while trying to tag Slater. 마음 급한 코치가 인플레이 상황에서 주자 몸을 만지면서 결국 아웃으로 번복된 겁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무리 투수 리암 핸드릭스가 암을 극복하고 마운드에 돌아왔습니다. Thaiss is not getting in the batter's box. He is standing off to the side, allowing Liam to get all the accolades he richly deserves. 지난 1월 혈액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판정을 받아 WBC 호주 대표 출전이 불발됐던 핸드릭스는 4월 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김상혁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이라는 기록을 쓴 손흥민 선수가 팬들의 성원 속에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올 시즌 좀 부진했죠. 아무래도 월드컵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부상 악재로 시작해 통산 100호 골로 시즌을 마친 손흥민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200명 가까운 팬들의 환호성도 터져나왔고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대 최장수 주장인 손흥민의 시선은 이제 클린스만호로 향합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에 6월 국내 평가전, 국가대표 평가전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의 16강전 상대 에콰도르는 이번 대회 11골로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 파에스와 쿠에로, 남미 최고의 이 유망주 2명을 봉사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피파가 조별리그 최고의 골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에콰도르의 득점 장면입니다. Sensational! What a goal! 피지를 상대로는 한 경기 무려 9골을 퍼부으며 한껏 기세를 올린 B조 2위 에콰도르. 그 공격의 중심에는 역대 20세 이하 월드컵 최연소 골을 기록한 켄드리 파에스가 있습니다. 16살인 파에스는 빠른 스피드와 슈팅 능력이 돋보입니다. 남미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는데 첼시로부터 거액의 러브콜을 받은 상태입니다. 득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저스틴 쿠에로도 경계해야 할 공격수입니다. 쿠에로는 타고난 골 감각을 앞세워 대회 3골을 기록하며 에콰도르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를 3실점으로 막은 끈끈한 수비 조직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조별리그 3차전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는 주전 골키퍼 김준홍 대신 출전해 역시 눈부신 선방쇼를 펼친 문현우도 든든합니다. 대표팀으로선 다만 온두라스전 동점골의 주인공 박승호가 발목 부상으로 귀국길에 오른 게 아쉽습니다. 또 결전지 산티아고 델 에스테르에서 기다리고 있는 에콰도르와 달리 전세기 이상으로 하루 늦게 이동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토너먼트 올라온 팀들은 다 팀마다 색깔이 있고 또 강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또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2019년 준우승 신화 재현에 나선 젊은 태극전사들 에콰도르를 넘어야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독일에서 유럽, 영국으로 데리고 간 감독은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끌었었죠. 이제 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첼시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YTN입니다. 성적이 부진한 포터 감독을 경질하고 시즌 도중 레전드 램파드에게 주인공을 맡긴 첼시. 그러나 첼시는 램파드 체제에서도 부진을 거듭했고 결국 리그 12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구단은 발빠르게 새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주인공은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포체티노. 첼시 홈페이지는 포체티노 감독이 7월 1일부터 2년간 감독을 맡는다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비수 출신 포체티노는 델레알리와 에릭센, 손흥민과 해리케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데스크라인을 앞세워 토트넘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2018-2019 시즌에는 도르트문트를 16강에서 꺾고 8강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맨시티를 제압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여전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4강에 오른 토트넘은 아약스에 3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3골을 따라가는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연출하며 구단 사상 최초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마친 토트넘도 새 감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게 되면서 선뜻 오겠다는 병장이 별로 없습니다. 포체티노의 첼시 행이 토트넘 팬들에게 더 달갑지 않은 이유입니다. 포체티노가 새 시즌에 첼시를 빅4로 이끌 것인지, 토트넘은 어떤 감독으로 팀 재건을 시작할 것인지, 리그는 끝났지만 사령탑 소식으로 프리미어리그는 분주합니다. YTN 김동기입니다. 2023년 5월 3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